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주민주권과 공론장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주민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주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주민주권을 자율적인 의사결정 주체라고 하는 것으로 재정립을 했습니다.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수기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포용력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통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포괄해서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는지,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민주권과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다른 말로는 생활세계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공론장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활세계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개인들의 일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공간인과 동시에 역사가 존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존재하고 또 일정한 생활 양식이 존재하는, 즉 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활세계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게 되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성이 존재하죠. 즉 일상의 경험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런 뜻이고요. 문화적 맥락이 존재하죠. 우리는 그냥 저절로 주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자란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의 주관성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개인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경험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주체들마다 자기 역사와 자기 상황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현실의 구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실을 계속해서 재구성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를 위한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 구성의 변화,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동네나 마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패턴이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과 내용이 변화하잖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역동적인 환경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런 변화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렇죠? 생활세계는 다른 것보다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또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세계에서 주민공론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 주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가 만든 공론장이라든지 의회가 만든 공론장이라든지 또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진 공론장하고는 다르게 주민공론장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과의 연결성이죠. 그래서 일상의 상호작용과 공동체적인 유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지역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고 공론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즉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주민공론장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형식성과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체계가 만든 공론장은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공론장이라면 주민이 만드는 공론장은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공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 장벽이 낮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속감과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 행위의 공간이죠. 그래서 상호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인과 동시에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공론장의 특징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공동체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공론장은 주민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습이 존재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특징과 일정한 문화가 반영되는 공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주민공론장은 나름대로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특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마다 독특한 공동체적인 특징과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특징은 개인과 집단 정체성을 통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구성적인 단위는 개인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갈 때는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경험과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서로 연대감과 공동의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공간이다. 주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단위로 하지만 그것이 그냥 막연한 개인이 아니라 연대감과 공동 책임감을 형성해가는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통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통합과 결속에 기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주민공론장의 최종적인 목적은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그 사회의 통합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주민공론장이 다른 방식보다도 수기적인 토론 방식, 즉 수기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수기적인 토론 방식이 적절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기적 토론 방식에서 숙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의적 토론 방식은 참 수기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민공론장에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수기적 토론 방식이 적합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수기적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기적 토론 방식은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인가 동시에 평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민주적인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회적인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공론장은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삶의 공간에서 사회적인 결속력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고 공동체 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론장은 삶의 영역이고 관계를 중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과 차이가 차별이나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공론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사회적 학습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고양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주민공론장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냐. 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 생활세계에서 주민공론장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주민공론장에서 수기적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고 합의를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한 의사소통 권력이 형성되는 것이죠. 즉 주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논의 공간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공감과 합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면서 주민 권력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주민공론장이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은 주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공론장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공론장은 수기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공론장은 수기적 토론 방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의사소통 권력, 주민공론장에서 형성된 의사소통 권력은 다른 말로 주민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공론장은 수기적 토론 방식을 통해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민공론장은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공간에서는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의사소통 권력, 즉 주민 권력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민공론장과 주민권력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